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경제사를 파헤치는 탐험가 방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난 8월 제 채널의 구독자가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2월에 2,000명을 달성했으니 대략 반년 만에 1,000명이 더 늘어난 셈이죠. 1,000명에서 2,000명까지는 9개월 정도 걸렸던 걸 떠올리면 확실히 채널의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게 실감되는데요. 이 모든 건 전적으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최근 생애 첫 멤버십 가입에 이어 슈퍼챗을 받았어요. 금액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분이 남겨주신 따뜻한 댓글이었죠. 영상 제작자로서 제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칠 때면 그 댓글을 꺼내보며 다시 힘을 얻곤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그래서 3,000명 돌파 기념 콘텐츠로 어떤 걸 들고 왔느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게임으로 배우는 경제와 역사 이야기입니다. 경제사 채널에서 게임이라니 하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2,000명 특집 웨드 백작편에서 보여드렸듯 크루세이더 킹즈3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와 상속법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시뮬레이터죠. 물론 조회수가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국내외 구독자분들의 댓글과 응원 그리고 다른 시나리오도 보고 싶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따라서 기왕에 영상으로 만드는 거 이번엔 공략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게임 속 숨겨진 다양한 국가들의 이야기를 경제의 눈으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국가는 어떤 국가냐? 구독자 루님이 추천해주신 그 국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피와 철 그리고 계약으로 얽힌 중세의 땅, 헝가리의 기원이 되는 모가르 부족의 건국 서사부터 오스트리아도 헝가리도 아닌 이상한 나라, 오헝 제국의 탄생기 그리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협력한 줄 알았더니 사실 나치보다 진심이었던 헝가리의 홀로코스트, 마지막으로 헝가리가 유럽 속의 한국으로 불리는 이유까지 마치 한편의 역사 서사시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할 시나리오는 867년 위대한 무언가 캠페인의 주인공 알못이 아르파드입니다. 알못이 아르파드 왕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그는 지난번에 다뤘던 웨드 백작과 놀라울 만큼 닮아있죠. 혈통은 다르지만 마치 역사가 빚어낸 일종의 쌍둥이 서사로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슷하냐면 일단 두 사람 모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알못이가 좀 더 많이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 신화와 전설에 가깝죠. 일단 알못이는 헝가리 부족 연맹을 이끈 최초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맹이라는 단어부터가 함정이에요. 당시 그들의 결속은 지금의 국가 개념과는 전혀 달랐죠. 느슨하고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제 역할이 국군 동수권자였는지 아니면 종교적 권위를 상징한 인물이었는지를 두고 지금도 학자들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왕이냐 제사장이냐, 이건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권력의 이중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죠. 예컨대 줄러가 군사력과 자원을 통제하는 세속적 지도자였다면 켄데는 마치 일본의 천황처럼 하늘의 뜻을 대변해 민족을 하나로 묶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이 두 권한을 한 사람이 가졌는가 혹은 분리했는가는 당시 헝가리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패러독스는 이렇게 실체가 모호한 인물을 추천 캐릭터로 선정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는 전설적 영웅서사가 주는 매력,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 아르파드가 훗날 헝가리의 초석을 놓았다는 결과론적 연결성. 결국 패러독스는 왕조의 시작이라는 상징을 웨드와 알모시에게 각각 부여한 겁니다. 실제 캠페인 내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에도 이렇게 적혀있죠.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한데 모인 헝가리의 일곱 부족이 용맹스러운 알모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아들인 아르파드가 그 지위를 물려받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건 헝가리가 독립국으로 살아남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동쪽 지평선 너머에서 짙어드는 위험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과연 당신은 헝가리인을 지켜내고 앞장서서 위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아르파드 가문의 원기를 다시 써내릴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의
탄생은 마치 안개처럼 신비로웠다. 헝가리의 한 시작점 알무시. 그의 이름은 헝가리어로 꿈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민족의 기원을 알리는 예언이었고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여는 계시였죠. 때는 9세기 초 끝없는 초원이 흑해의 바람과 맞닿는 동쪽 끝자락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남부의 끝없는 평원이었습니다. 이 땅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스키타이라 불렀던 기마 민족들의 숨결이 유물과 무덤 속에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스키타이는 말과 활 그리고 동물 문양을 새긴 금속 공예로 대표되는 철기 유목 문화의 큰 흐름을 만든 집단이죠. 그들의 영향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초원을 거쳐 내려온 여러 민족에게 스며들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헝가리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초원 위로 우랄 산맥 쪽에서 한 공동체가 나타났죠. 우그리아어를 쓰던 그들은 이란계와 투르크계 유목민과 뒤섞이며 새로운 이름 마자르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우제크와 그의 아내 에메시아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헝가리의 첫 지도자가 되는 인물 알무시였죠. 모든 왕조는 하늘에서로부터 시작되었다. 알무시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밤 그의 어머니 에메시는 꿈을 꾸었죠. 하늘에서 한 마리의 회색매 투르리라 불리던 신성한 새가 내려와 그녀의 몸에 머무는 꿈이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태중에서 한 줄기 강이 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여인의 꿈 이야기가 아니었죠. 유목세계를 관통하는 상징의 언어로 쓰인 하나의 신화적 코드였어요. 초원의 신화에서 새, 특히 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늘과 인간을 잇는 전령이자 왕권의 상징이었죠. 즉 하늘의 기운이 대지를 상징하는 여인에게 깃들어 강유되어 흐른다는 건 생명의 순환과 왕조의 탄생, 하늘의 혈통이 인간 세상에 스며드는 순간을 뜻했어요. 이 신화는 초원의 다른 끝, 몽골에서도 이어집니다. 어느 날 몽골 초원의 한 부족장은 신비로운 꿈을 꿔요. 하늘에서 흰 송골매가 내려와 그의 손 위에 앉고 발톱에는 태양과 달이 들려있는 꿈이었다죠. 그는 이를 탱그리의 선택, 하늘이 내린 길조라 믿습니다. 그리고 꿈의 계시를 따라 데이세체는 자신의 딸 보르테를 한 소년과 약혼시켜요. 그 소년이 바로 훗날 초원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으로 불리게 될 태무진이었죠. 정리하자면 헝가리의 투르과 몽골의 흰매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인간의 혈통 속으로 스며드는 그 찰나로. 그런데 말입니다. 마자르, 그러니까 초기 헝가리 집단은 철기시대 스키타이의 직접적인 혈통 계승자는 아니었어요. 언어학적으로 헝가리어는 우라로족, 그 중에서도 우그리아 분파에 속하죠. 스키타이는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이란어파의 한 언어로 그들 주변 역시 죄다 인도 유럽어족, 즉 라틴어 계열의 언어권인데 유독 마자르만이 이질적인 우라로족이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대 유전학과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우랄계 수려민과 서유라시아 농경민 그리고 이란 및 투르크계 유목 세력이 뒤섞인 복합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피로는 직접 이어지지 않았지만 초원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민족이었죠. 즉 스키타이로 대표되는 초원 문화의 정신적 유산이 마자르의 신화와 상징 체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속엔 여전히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을 잇는 어떤 신성한 질서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탱그리즘, 초원의 천신신앙이죠. 탱그리는 유목민에게 있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 존재였고 그 상징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새, 매나 독수리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흉노, 훈족, 투르크, 몽골의 왕들 모두 하늘의 사자로서 이 새의 후예라 자처했죠. 헝가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무시의 태몽에서 등장한 회색매, 투르는 바로 그 하늘의 징표였던 거죠. 그런 연유로 헝가리의 전통 신앙인 탈토스는 탱그리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늘날 헝가리인들이 여전히 투르를 국가적 상징으로 여기는 것도 이 초원의 신화가 그들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키타이의 정신은 피의 유산이 아니라 신화의 언어로 계승되었습니다. 중세의 연대기 작가들과 외교 문헌들은 이런 문화적 연속성을 정치적 정체성으로 승화시켰죠. 게스타 헝가로름,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알무시의 계보를 스키타이 그리고 훈족과 연결했고 비잔틴 황제 레오 6세는 헝가리인을 스키타이의 전사로 기록했으며 후대 교황청 문헌에서도 헝가리 왕을 스키타이의 강력한 왕이라 일컬었어요. 이 모든 기록은 스키타이 후예라는 인식이 단순한 자의식이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통용된 상징적 표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한반도의 사례와도 놀라울 만큼 닮아있죠.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고주몽이 하늘의 아들로 여겨지며 김수로, 석탈의, 김알지의 설화가 모두 난생과 천손의 괴를 따르듯 알무시의 탄생 설화 또한 같은 유형의 신화였어요. 알무시는 환웅, 해모수처럼 하늘의 뜻을 잇는 시조적 존재, 그의 아들 아르파드는 당군 왕검 고주몽처럼 실제로 나라를 세운 건국군주에 해당합니다. 덕분에 이러한 신화는 단지 신성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정통성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제안하며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라 설명했듯 헝가리 왕가 또한 우리는 스키타이의 후예라 선포했어요. 마치 조선이 고조선의 이름을 되살려 새로운 시대의 정통성을 세운 것처럼 헝가리도 스키타이의 기억을 불러내 초원의 영광을 현재의 정체성으로 변환한 겁니다. 다시 말해 알무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니라 초원의 종교, 신화, 역사, 정치가 한데 맞물린 기원의 장치였죠. 하늘의 매가 점지한 아이, 탱그리의 숨결을 이어받은 자, 그렇게 알무시는 초원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서쪽으로 날아오르는 상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훗날 그의 아들 아르파드가 판노니아 분지를 정복하고 헝가리의 기틀을 세움으로써 현실이 되었죠. 하늘의 신화가 드디어 땅 위의 역사로 바뀐 순간, 하지만 알모시의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9세기 후반 마자르족이 머물던 에텔퀘르 평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동쪽에서 밀려든 페체네그족이 그들의 터전에 침범했고 종주국 하자르의 영향력도 점차 악화되고 있었죠. 이 혼란 속에서 마자르족은 알무시를 중심으로 7부족의 연맹을 이루었습니다. 게스타 hungarorum에 따르면 마자르 7군장은 서로의 피를 한 잔에 섞어 맹세했다고 해요.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알무시였죠. 그들은 그를 맹주로 추대하며 피로써 하나의 운명을 나누었습니다. 훗날 피의 맹약이라 불린 이 사건은 헝가리 건국 신화의 서막이었어요. 일부 사학자들은 이 맹약을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을 나눈 정치적 계약으로 바라봤죠. 알무시의 후손은 영도권에 세습하고 군장들의 후손은 왕의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일종의 피로 맺어진 헌법이라 주장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저명한 사학자 팔 엥겔은 이 피의 맹약이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후대 저자들의 정치 철학적 구상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지적했죠. 그는 또 1945년 이전의 헝가리 사학자들이 이를 유럽에서 가장 이른 형태의 의회주의 전통으로 미화했다고 비판했어요. 즉, 피의 맹약은 지나친 국뽕, 근대 민족주의의 산물로 과대 해석된 정치적 상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기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노스 7세는 자신의 저서 제국 통치론에서 마자르족 연맹의 지도자 선출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죠. 당시 하자르 카가는 레베디라는 인물을 맹주로 임명해 자신의 꼭두각시로 삼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레베디는 그 제안을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죠. 저보다 더 현명하고 용감한 자가 있으니 알모시나 그의 아들 아르파드가 그 일을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카가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 사절단을 보냈고 부족들은 논의 끝에 알모시가 아닌 아르파드를 선택해요. 아르파드는 하자르의 관례에 따라 방패 위에 올려져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되었다고 전해지죠. 결국 우리가 한때 환국은 실존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헝가리의 사학기 역시 나폴레옹이 쏘아올린 민족주의적 열망 속에서 피로 맺은 약속을 민족의 정체성으로까지 확대 해석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피의 맹약과 비잔틴의 기록, 두 전승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한쪽은 혈통의 신화를, 다른 한쪽은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했을 뿐 자이였든 타이였든 알모시였든 아르파드였든 아들과 권력을 나눴든 아니든 그들의 일족이 민족의 중심으로 부상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9세기 말 유라시아의 초원은 불안정했습니다. 그 무렵 마자르족은 오랫동안 하자르의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들은 하자르의 조공 부족으로 살며 때로는 용병으로 때로는 방패막이로 존재했죠. 하지만 하자르의 그늘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동쪽에서는 페체네그족이 밀려오고 남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이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점점 척박해지는 초원의 땅은 더 이상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죠. 이제 마자르족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서쪽으로 가자. 하늘이 허락한 땅이 그곳에 있나니.
그리고 마침내 계시를 받은 자 알모시가 나설 차례였어요. 그러나 그 길 위엔 전투와 약탈, 끝없는 피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그는 판노니아 분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원정 중 트란실바니아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그건 새로운 세대를 위한 희생의 제의로 기억되었어요. 그 뒤를 이은 이는 단연 아르파데였습니다. 그는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마자르의 기치를 들고 서쪽으로 진군했죠. 895년경 도나우강의 물결을 가르며 드디어 마자르족은 판노니아 분지에 들어섰어요. 그곳은 초원과 산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유럽의 소금 교역로이자 유목민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광활한 평야가 약속된 경제적 심장부이기도 했고요. 알모시가 꿈꾸던 하늘이 허락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895년 마자르 연맹은 마침내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판노니아 평원에 닿았습니다. 수천 년의 초원의 바람 위에 살아온 그들이 이제 그 바람을 땅의 역사로 바꾸던 순간이었죠. 그들은 강을 따라 진격하며 이미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아바르, 슬라브, 모라비아인들과 부딪히고 때로는 손을 잡았어요. 싸움과 동맹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마자르 부족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더 나아가 유럽의 한 축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 무렵 마자르인들의 언어와 문화가 서서히 섞이기 시작했죠. 평원의 이름과 강의 이름이 슬라버어로 불렸고 농업과 목축의 말도 그들로부터 들어왔어요. 오늘날 헝가리어 어휘의 약 5분의 1이 슬라버어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 정복이 단지 약탈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융합의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칼은 땅을 갈았고 언어는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새로운 문화적 융합을 빚어냈죠. 정복 이후 아르파데의 지도 아래 마자르 연맹은 동프랑크와 손잡고 전쟁에 나섰으며 서유럽 원정을 통해 국제적인 군사 경험을 축적했어요. 하지만 동쪽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다행히 902년 모라비아가 내부 혼란으로 무너지자 마자르 연맹은 남부 판노니아를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지도자 구르산의 죽음은 아르파드 중심의 권력 통합을 급속도로 진행시키며 헝가리를 하나의 지도체제로 재편했죠. 아르파드의 통치 아래 유목의 전사들은 점차 정착민으로 바뀌었고 초원은 이제 고향이 되었어요. 더 이상 떠들 필요가 없게 되자 국경에는 캬프라는 방어선이 구축되었고 초기 전사들은 트란실바니아의 소금 광산 인근에 묻혔습니다. 이 시기에 헝가리는 두 개의 호흡으로 살았죠. 말의 속도와 쟁기의 무게가 함께 움직이는 유목의 전통과 정착의 질서가 동시에 숨쉬던 문명이었습니다. 약탈은 생존이었고 정복은 문화의 문이 된 거예요. 초원의 꿈은 그렇게 유럽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1000년 아르파드의 후손 이슈트반 1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왕관을 씁니다. 그 순간 유목의 신화는 왕국의 역사로 완성되었어요. 알모시의 꿈은 아르파드의 정복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 유산이 이슈트반의 삐뚤어진 왕관 위에서 찬란한 빛으로 맺힌 거죠. 오늘은 헝가리의 기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량상 공략은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게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